지금부터 GDG 서울의 5월 온라인 이벤트인 방구석 모빌리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데이2의 진행을 맡은 GDG 서울 이벤트 오거나이저 김영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GDG 서울과 GDG 온라인 이벤트에 대해서 짧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어제와 같은 이야기지만 오늘 새로 오신 분도 많으시기 때문에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GDG 서울은 143개국 1022개의 지역 및 특별 커뮤니티로 이루어진 구글의 기술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GDG 서울은 그중 하나의 지역 커뮤니티로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구글의 기술, 디자인, 마케팅 등 다양한 주제로 미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늘 진행하던 대로였다면 5월에 미국에서 구글 I.O.가 열리고 그 연장선에서 I.O. 익스텐디드 서울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구글의 기술과 디자인에 대해 많은 인사이트를 함께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하나 이번 코로나의 여파를 피해가지는 못하였습니다. 향후 상황에 따라 다른 이벤트도 지속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나 불가피하게 오늘처럼 온라인으로 찾아뵈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이벤트에서도 오프라인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주제와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다른 분들의 이런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이런 주제의 내용을 들어보고 싶어요 등 다양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가득한 이벤트를 준비할 터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구석 모빌리티는 과거의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벗어나 차량 공유, 플랫폼 다양화 등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변화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참가자분들과 생각을 공유해보고자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가급적 여러분이 편안하게 참가하실 수 있도록 평일 저녁에 준비하게 되었고요. 세션 내용의 특성에 따라 이틀에 걸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날로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주제로 G바이크의 프로덕트 디자이너이신 이치훈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을 예정이고요. 두 번째 세션으로는 미래의 모빌리티, 마스를 주제로 카찹의 CEO이신 이원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각 세션은 약 40분간 진행되며 이후 Q&A를 갖게 될 예정입니다. Q&A는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채팅으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Q&A 시간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이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A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총 5분에게 구글에서 제공해 주시는 경품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데이2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주제로 하는 이치훈님의 세션을 채팅에서 많은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방구석 모빌리티 세 번째 세션의 발표를 맡게 된 G바이크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 이치훈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퇴근하고 참여해 주셔서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얘기할 주제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형태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쿠터 서비스라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디자이너 랩이라는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IT 관련 트렌드, 아티클, 업계 소식을 공유하는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기타 계기디마셔나 어썸이라는 사이드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저를 처음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소개의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뒤에 마이크로 모빌리티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이해 편하실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운송수단, 움직임, 이동성, 가동성, 이동되는 모든 것들을 통용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은 한 2년, 1년 전부터 굉장히 심심찮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관심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시장인데요. 이 글로벌 기업들 역시
이 모빌리티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저희 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현대차, 카카오, 뭐 기타 많은 기업들, 그다음에 아마존부터 뭐 대규모 이제 우버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이 모빌리티 시장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기업들이 왜 이제 와서 이 모빌리티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빌리티들을 저희는 이용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이동수단의 발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가 되고 있어요. 뭐 옛날에 저희가 타고 다녔던 기차에 이어서 뭐 저희 지금 같은 경우는 뭐 1인용 비행수단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른 기간에 이런 이동수단들이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가 시간을 절약해주며 생활 반경을 굉장히 넓혀준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들으시면 좀 이해가 덜 되실 수 있지만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 기차, 뭐 자기부상 열차가 나온다. 단 16분 만에 이제 이동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좀 더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저희 회사는 강화문에 있는데 강화문 주변에 정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종각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왔다 갔다 도보로 이동을 하면은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저희는 킥보드를 타고 약 한 3분 정도 이동을 하면 종각역에 도착해서 팀원들끼리 맛있는 식사를 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빌리티의 이동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저희의 아주 근접한 생활 반경조차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모빌리티는 빠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모빌리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빌리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옛날에는 제조업 기반의 교통수단으로 사실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단순하게 이동에 이용되는 교통수단 정도로 정의가 됐었더라면 지금은 서비스업에 의한 기업 기반의 도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모빌리티가 필요하다 해서 서비스업 전반에 사용되는 도구의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때마침 이제 세계적인 소비의 패러다임 역시 소유의 문화에서 공유의 문화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지금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옛날처럼 더 이상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소유를 원하지 않고 필요할 때 공유를 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우리에겐 이미 익숙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모빌리티의 공유 서비스 시장도 이런 공유하는 형태로 많이 진화를 했는데요. 크게 이 공유하는 모빌리티 시장을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카헤일링, 카쉐어링, 마이크로 모빌리티. 크게 이 4가지로 시장을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런 공공시장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일종의 택시 서비스를 카헤일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차만 대여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카쉐어링,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처럼 이런 마이크로한 모빌리티들을 운영하는 회사, 이렇게 큰 4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이런 플랫폼들을 다 개개별로 이용해야 되니까 좀 귀찮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한 어플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개념이 이제 마스의 개념입니다. 이 마스의 개념은 카찹의 이원재 대표님께서 뒷부분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라 저는 이 정도만 하고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서 4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중에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 모빌리티란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해요. 그냥 1인용 운송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타던 인라인 스케이트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1인용 전기차, 그 다음에 뭐 전동 킥보드 뭐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왜 뜨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신 적이 많이는 없을 거예요. 이런 게 왜 뜨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도시화 문제를 꼽을 수 있는데요.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도시화 문제가
저희 나라 역시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권에 집중되는 수치가 세계적인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이며 지금 전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원수가 5,180만 명의 어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이 2,60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럼 실제 저희 광역시까지 합친다면 이미 저희는 60%, 70%에 해당하는 인원이 대도시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집이 없죠. 이런 문제가 2050년에는 세계적인 문제로 이제 발돋움을 하고 있고 현재는 55%의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2050년에는 70%의 수치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도시에 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나라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70%가 육박하는 인원이 지금 서울이나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렇게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만 저희의 GDP는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는 게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계를 찾아보니까 2020년 4월에는 2,300만 대가 이미 차량이 등록이 돼 있어요. 아까 5,100만 명이 국민이었으니까 2명당 1명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차도 없죠. 늘어난 차량에 대한 교통체 증가, 환경 문제가 이제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서울시에 그 출퇴근 통행 속도를 평균을 낸 게 있어요. 2017년도에는 무려 17km로 도로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차량들에 의해서 온실가스 문제가 배도되고 있고 이 온실가스는 전 세계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기본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차량을 가급적이면 덜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합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서울시 출퇴근 통행의 평균 속도가 18km밖에 안 돼요. 저희가 사용하는 공유용 전동 킥보드는 평균 속도가 20km예요. 이런 문제점이 저희만의 문제점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는 점은 아까 앞서서 이미 공유를 드렸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하던 많은 기업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이미 라임이랑 버드가 선행된 성공 사례를 이미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게 글로벌한 시장에서 먹힌다는 것을 이미 증명을 해준 사례인데 이미 유니콘 기업들은 되게 많이 있지만 가장 그 1년 이내에 가장 많은 기업 가치를 올린 게 이 버드라는 회사예요. 최단 기간에 이 유니콘에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생각보다 큰 파이가 있는 모빌리티 시장에서는 이미 해외에서 성공 사례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국내에 많은 카피캣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이미 30개 정도에 되는 업체가 국내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런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은 꾸준하게 증가를 해왔고 그다음에 2022년에는 무려 20만 대 이상의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운행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이런 큰 시장을 위해서 누적 투자금이 벌써 250억이 유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2022년에는 약 6천억의 규모가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61조에 해당하는 큰 수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라스트 마일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조금 리서치한 자료가 오픈 서베이에서 얼마 전에 배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조금 뜯어보겠습니다. 평소에 이동 수단을 100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전동 킥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 정도 탈까 말까 한다는 얘기죠. 아래에 있는 마이크로 모빌리티까지 다 포함을 해도 5%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장 95%의 시장이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비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타려고 시도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전체 비중의 이제 35% 정도만 이용 의향이 있는데 이제 전년 대비 그래도 4%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를 어떨 때 이용할까요? 걷는 거리가 애매할 때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킥보드를 그냥 타고 싶다. 생각보다 이게 좀 의외인 포인트인데 생각보다 레저용으로 많이 타고 계세요. 그리고 모빌리티를 탈 생각이 없는 경우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고 위험 때문에 타지 않는다라고 답하시는 세대가 정말 많습니다. 약 70%에 해당하는 분들이죠.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는 60%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가 그래도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살펴보면 일단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휴대성이 좋다.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주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걷기는 애매하지만 조금 이런 거리들을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교통 약자에게도 편리한 이동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020년 서울시 목표랑 많이 맞닿아 있어요. 서울시의 목표는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교통체증 완화를 이 세 가지를 큰 포인트로 잡고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보셨다시피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 통근 시간을 30% 감축하고 통행량을 30% 이상 감축하는 게 서울시의 목표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와 많은 부분이 맞닿아 있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이 평균 이동할 때 1km당 210g의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기 에너지로 대체가 될 경우 지금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메이저 5곳 기준으로 1년에 약 5,000톤의 이산화탄소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65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랑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크게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냥 큰 산 몇 개 정도를 그냥 만든다는 수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가 사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터넷에 금방 검색을 해보면 찾을 수 있다시피 정말 많은 안 좋은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많은 사고들로 인해서 도로의 무법자 킹란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안타까운 사고들도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로 분류가 됩니다. 이는 오토바이랑 자동차랑 동일한 운전자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 실제 전동 킥보드의 속력을 25km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시중에 있는 이 킥보드들은 20km 이하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는 지금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죠.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법의 규제를 받기도 애매하고 구제를 요청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애매해서 지금 법이나 정책의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업계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안고 있는데 그래서 어플의 내외적인 부분에서 면허, 헬멧 착용, 인도 주행 금지, 음주운전 금지 이런 항목들을 굉장히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라스트 마일 서비스 중에 서울시 따릉이 많이 이용해 보셨을 텐데 이 서울시 따릉이에서 헬멧을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배포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이 따릉이 헬멧을 배포를 했을 때 실제 사용자들이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따릉이의 헬멧의 분실률이 얼마인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배포를 해도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단 3%였습니다. 근데 헬멧이 없어지는 거는 24%에 해당합니다. 누가 95%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완전 반대로 3%만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리는 건 24%예요.
이게 마지막에 갔을 때는 거의 50%가 분실이 됐다고 해요. 쓰는 사람은 3%인데 분실은 50%가 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사기업에서는 이 분실 우려가 있는 헬멧을 무상으로 제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인 이제 주차 인식입니다. 이렇게 그냥 공유되는 서비스들을 자신만 이용하고 마음대로 방치를 하는 케이스들이 점점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이제 주차를 한다거나 이런 틈에 끼워 놓는 경우, 그 다음에 자기가 쓰고 그냥 길바닥에 이렇게 방치를 하고 가는 경우 등 정말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상가에서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이제 지자체에서도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킥보드 업체에서는 이런 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랑 그 다음에 저런 편의점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치대 형태의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노력들을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과연 잘 주차가 됐을까요? 처음에 이제 킥스팟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10군데 중 한 킥보드가 세워져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의 이용률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왜 그런지 고민을 해보면 사실 아주 간단한데 라스트 마일 서비스는 내가 마지막으로 움직일 곳에 사용되는 거예요. 특정 스팟에만 주차를 해야 한다면 이용할 의향이 사실상 없는 서비스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정 스팟을 이용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은 시도를 해봤지만 크게 효용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본 문제 외에도 되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업계에서는 통감을 하고 있고요. 이 SPMA라는 그 협의회를 만들어서 저희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나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들을 의논하고 정책을 마련해가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 중에 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70%에 해당하는 의견이 안전사고 문제였어요. 왜 이런 인식이 심어졌을까 생각을 하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기사에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정말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실제 데이터로 비교를 해봤어요. 정말 킥보드가 안전사고가 많은지. 그래서 제가 이 통계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연평균으로 오토바이는 15,000건, 자전거는 6,000건, 전동 킥보드는 300건 이하의 사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다 다르고 속력이 다 다르고 운행하는 도로의 차이가 있지만 다른 이동 수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사고 건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안전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매출 하락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집 밖에 이제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통행이 금지되고 밖에 나오는 것조차 이제 범법 행위가 될 정도로 심각한 수치의 지금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으면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때문에 이 라스트 마일 서비스도 이용을 많이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라임의 기업 가치가 80%나 하락하게 됩니다. 거의 2조 원의 가치에 달했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이제 폭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국내는 딱히 영향을 받지 않는 느낌이에요. 제가 이제 내부 데이터를 명확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평소 데이터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매출이 줄기는 했지만 이런 날씨가 좋아짐에 따라서 금방 다시 회복이 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존의 유저가 밖에 나오지 않아서 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새롭게 유입되는 유저가 꽤나 많다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대중교통을 믿고 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들 출퇴근을 하실 테지만 저도 지하철을 탈 때 굉장히 찝찝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을 가능하면 이용하는 것을 좀 기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좀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형태를 앞서서 좀 살펴봤는데 이런 서비스들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킥보드 제조업체가 있고 보통 이제 샤오미 나인복 같은 애들이 제조업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유 서비스 회사가 중간에 있고 엔드 유저가 있겠죠. 킥보드를 납품받고 저희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납품받은 킥보드를 엔드 유저에게 공유를 하고 엔드 유저는 사용 요금을 저희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운영에 있어서 뭐 사실 직접 운영을 하면 제일 좋지만 운행 대행을 하는 서비스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침에 이 킥보드들을 특정 스팟에 배차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어플에 들어와서 대여를 하고 탑승을 하신 다음에 이제 반납을 하게 되죠. 이 반납을 하고 나서 저희는 이 배터리나 이제 기기의 안전 문제 점검 등을 위해서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대에 이 배터리 충전과 기기의 오작동을 점검해서 다시 아침에 배차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정말 없을 거예요. 유저는 어떤 방식으로 킥보드를 선택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일단 제가 크게 4개 업체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약간 세 번째 업체가 크게 보이는 거는 착시가 아니라 제가 조금 크게 그렸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인지도, 브랜딩, 가격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그냥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말 이동하기 싫을 때 이용하는 서비스가 이 라스트 마일 서비스인데 가장 눈앞에 먼저 보이는 걸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배치 포인트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유저의 이동 동선을 분석해서 그다음에 유저가 어떤 부분을 어디로 이동할지를 미리 예측하고 그곳에 이제 배차를 하는 게 매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대시보드를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그냥 맵에 간단하게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간단하게 그려봤는데 저런 식으로 그 이동자의 동선이 표시되고 많이 겹치는 부분에 조금 더 명확한 많은 이동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이제 배차를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가장 먼저 시도하려고 했던 게 서비스의 이름을 바꾸는 거였어요. 저희 회사 서비스 이름이 원래는 지빌리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쿠터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는데 지빌리티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부르기에 입에 감기지도 않고 좀 어려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타겟 특성상 좀 더 쉽고 편하게 부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서비스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어플도 동시에 완전 개편을 하기 시작했어요. 완전 다른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 어플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어플에서 사용자에게 정말 좋은 UX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사용자는 우리 어플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빨리 킥보드를 타고 싶을 뿐이지. 그래서 이 어플은 그냥 리모컨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불필요한 것들은 싹 다 삭제를 하고 넓은 지도를 볼 수 있는 화면을 만들었고 이 핸드폰 해상도가 커짐에 따라서 이제 한 손 조작을 할 일도 많고 저희는 또 킥보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한 손 조작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단에 전부 다 버튼을 배치하는 형식으로 전면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액션 버튼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원하는 액션을 좀 더 직관적이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킥보드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생각보다 타는 과정이 귀찮아요. 핸드폰을 꺼낸 다음에 핸드폰 잠금을 해제하고 어플을 찾아서 어플에 들어가서 QR코드를 촬영하고 탑승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 불편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교통카드처럼 찍고 탈 수 있으면 되게 편할 텐데 왜 모든 어플들이 동일하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교통카드처럼 찍고 타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을 회사에 이제 냈고 그게 업계 최초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QR코드에 핸드폰을 터치하면 그냥 기기에서 바로 잠금 해제가 일어나고 바로 탈 수 있는 시스템을 최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그 타겟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타겟을 좀 분석을 해본 결과 20대 초중반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 타겟이 20대 후반, 그 다음에 30대 초반.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타입으로 타겟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20대 초중반의 케이스가 아까 제일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편적으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그 신용카드 인증으로 17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를 했다가 취소를 하는데, 이 부분도 왜 170원이 결제가 되냐라고 문의가 오는 그 가장 많은 케이스가 2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당 요금이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5분 58초 탄 거랑 6분 1초 탄 게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1분 요금이 더 부과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20대 초중반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이걸 도대체 왜 탈까? 언제 탈까? 얼마나 탈까? 이런 것들을 좀 깊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20대 초중반 의외로 간편하게 이동할 때도 이걸 많이 타지만 생각보다 레저용으로 되게 많이 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완전 레저용으로 장기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이걸 많이 탑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 지금 아까 30개의 업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균적으로 이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한 번 결제할 때 1,000원, 1,200원의 금액을 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난 단 3분 탈 건데 1,000원 내라 그러면 사실 타기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요금제를 파격적으로 변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번 처음 열 때 300원이라는 금액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3분 거리, 5분 거리에 이동을 하게 될 때 조금 더 유리한 가격 포지셔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유저들이 가격을 낮춤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빈도의 수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실제 매출에 더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스타트업 회사나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업무의 그 바운더리가 넓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앱이나 홈페이지, 뭐 이런 SNS 등등을 관리하고 있고, 정말 많은 업무 중에서 조금 의외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 업무가 이 고객센터 상담입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저희 고객센터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 있으시지만 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가끔 받는 경우가 있는데, 고객과의 이런 직접적인 소통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고객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개선하길 원하는지, 그 다음에 고객이 아닌 사람의 니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컨택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듣다 보니까 외부적으로는 되게 심플한 어플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되게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심코 지나칠 운영 측면의 편의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CS 쪽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같은 문의를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시스템들을 굉장히 많이 마련을 하고 있고, 어뷰징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필터링을 할 수 있는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받는 업무 이외에 제가 또 한가하면 정말 잘하는 게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그 반응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정말 직설적인 욕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좋은 이런 평가를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걸 좀 살펴보면 대부분 저희 서비스에는 서비스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외부적인 문제를 어플에 이런 평점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불법 주차, 우리 집 앞에 불법 주차 중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평점 1점을 남기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 서비스랑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점을 낮게 주시는 분들이고, 이 리뉴얼 하고 나서의 평점도 좀 많이 살펴봤어요. 터치앤고 없으면 불편해서 못 쓰겠다. 그 다음에 뭐 자기 동네에 배차를 많이 해달라. 이름 바꾼 게 좋다. 뭐 업 개선하고 더 나아졌다. 뭐 물론 안 좋은 댓글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그래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보이고, 사용자의 평가가 개선된 것들도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CS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CS에서 받아들인 이슈들이 어떻게 해결되냐에 따라서 이런 어플들의 평가가 굉장히 많이 갈릴 수 있겠구나라는 간접적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입사할 때는 평점이 2점이었는데 지금은 3.7점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뷰징 유저와의 전쟁이라고 적었는데 저희 서비스 특성상 고객이 반, 아닌 사람 반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 특성상 외부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CS가 많이 들어오는데 살펴보면 전동 키보드의 사유화 문제가 좀 많이 큰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걸 나만 타기 위해서 빌딩 안에 갖다 놓는다든지 뭐 자물쇠로 잠궈 놓는다든지 이런 형태의 사유화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이게 그냥 고철인 줄 알고 들고 가셔서 파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악의적으로 탑승을 하면서 요금을 미납하는 분들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기기들을 의도적으로 파손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서비스 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외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이거에 대한 과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Q&A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나 개인적인 질문 모두 그냥 해주시면 제가 편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위에서부터 그냥 간단히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근 시 모빌리티를 이용하고 퇴근 시 근처 모빌리티를 찾아서 다니는 수고를 덜겠다고 모빌리티를 주차할 때 개인적인 장소에 숨겨두는 고객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업계 이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유화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해당 고객이 그러니까 최종 사용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종 사용자에게 전화를 해서 저희가 이런 페널티를 지금 만드는 방법 등을 고려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일단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초기 유입은 어떻게 하시나요? 따로 홍보를 하시나요? 저희 서비스 특성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앞에 있는 걸 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킥보드를 많이 깔아놓는 게 그 지역에서 그냥 타게 만드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봐야 우리 지역에는 없는데 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따로 홍보를 한다기보다는 그 지역의 킥보드를 많이 배차해 두는 게 실질적인 서비스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킥보드 사고 통계가 이용량 대비 사고 비율로 다른 통계 수단과 비교된 건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일단 그 통계 자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앞서 자전거와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연평균 기준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평균 기준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 킥보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연평균 기준으로 300건 이하로 사고가 난 걸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게 위험하지 않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현저하게 낮은 수치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를 대비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많은 킥보드 업체들이 거의 킥보드를 매일 수거해서 소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저희가 그렇게 매일 소독을 하고 있는 수준에서 거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더 이런 감염들을 낮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 명확하게 이렇다 할 방도는 찾지 못했습니다. 킥보드 대여 서비스들이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 같고 오히려 혼란스러운 입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많은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특정 서비스를 애용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하나 이용하는 고객들은 거의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다 설치를 해두고 눈앞에 있는 걸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한국 킥보드 대여 서비스들이
이 시점에 한 번에 많이 생겨난 이유는 사실 라임이나 버드나 이런 케이스들이 해외에서 너무나 큰 성공 사례들을 보여줬고, 대표적으로 이제 재작년부터 많이 저희 나라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금전적인 이유가 제일 크겠죠. 분명히 성장하는 시장이고 돈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사 대비 지바이크의 차별화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소비자를 분석하고 아까 터치앤고 같은 기능들을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좀 먼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들도 가능하면 소비자에 친화적으로 지금 제공을 하려고 많은 변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이용 고객들은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용하는 고객들이 의식을 개선해주기 위한 사례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이용하는 고객들이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협의회에서 이런 정기적인 케이스들을 발표를 하면서 이런 주차 관련이라든지 안전 관련이라든지 끊임없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이외에는 지금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들어갔을 때 경고 메시지가 실제 뜨게 지금 제작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리서치를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리서치를 활용하고 전략을 짜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사용자 리서치를 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센터나 평점에 좀 많은 치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는 이 사용자가 엔드유저가 실시간 피드백을 정말 자주 주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받고 개선을 하는 데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서포터즈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실제 사용자들을 데려다가 어떤 부분에 불만이 있는지를 듣고 그걸 개선하는 식의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 쪽에는 잘 안 보이던데 대여 서비스를 확대하실 의향은 있나요? 다른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좀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지금 지방에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고 계속 지방 위주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방에서 활용되는 수치가 이 수도권에서 활용되는 수치보다 훨씬 더 높아요. 이 버스 배차 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지방에서 조금 더 넓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